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일제시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수호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16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68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 때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일제에 의해서 문화적인 분야에서의 왜곡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일본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정착을 많이 시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거 최종적으로 와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미 1920년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인화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본격화가 됐던 것이 이제 1930년대에 들어가서 황국신민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준 일본인화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1930년대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를 아예 배우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바로 이런 분야에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과 그 다음에 역사를 전부 다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말과 역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말에 깃들어 있는, 그 다음에 그 역사에 깃들어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게 됐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우리의 그런 선조들은 바로 이것을,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한글 교육을, 또 한편에서는 역사 교육을, 역사 연구를 열심히 해 나가셨던 부분이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말과 그 다음에 역사가 바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프린트 16페이지 1번에 한국사와 한글 연구의 이유는 이 시대 때에, 자, 일제가 한국인을 빈칸에 적겠습니다.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에 대한 밑줄 쫙 칩니다.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 밑줄 치고, 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바로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가는 한글, 동그라미 2번 한국사, 한글과 한국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번에 한글 연구부터 살펴볼게요. 이 한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한말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이런 한글 학자들이 1921년대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이제 학술 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날, 이 한글날의 선조교회를 볼 수 있는 각야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까지 기념일을 제정을 한 다음에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것이 193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바로 일제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 같은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글에 대한 그런 연구를 굉장히 좀 강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이 조선어 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바로 조선어 연구회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확대 개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이 한글에 대해서 맞춤법을 이제 고민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이 맞춤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다지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일종의 표준을 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표준, 문법의 표준을 정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말 자체의 표준어 자체도 당시에 정하게 됐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울 지방의 그런 언어를 표준어로 삼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사투리로서, 방언으로서 보통 이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언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보면은 바로 사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조선어학회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본격적인 사전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중에 성씨까지도 갈아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창씨개명.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조선어학회 쪽에서는 이 사전을 만들려고 했었지만은 이 사전 만드는 것 자체가 일제히 걸리게 되면 무조건 뺏기게 되는 그리고 조선어학회 자체가 이제 중단이 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이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 때는 비밀 작전을 펼쳐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직접 어떻게 했었냐면은 당시에 이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가지고서 조선어 학회에다가 바로 이제 편지를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의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소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속을 불을 지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직접 적어가지고 그 뜻까지 같이 적은 채로 조선어 학회 쪽으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차곡차곡 이제 그 단어들을 수록을 한 다음에 사실상 이제 거의 완성의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출판만 제대로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볼 수 있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순간에 갑자기 이른바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게 터지게 된 거예요.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가 이 조선어를 연구하는 것 자체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여겼던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징역형을 오랫동안 받는 경우도 있었고, 해방이 된 다음에 이제 풀려나신 경우도 있었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때 당시에 이분들이 간신히 그 피땀을 흘려가지고 만들어졌던 우리말 큰 사전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일제에게 뺏기게 됩니다. 일제의 법원 쪽에서 이걸 압수를 해요. 압수를 하고 사실상 이 우리말 큰 사전이 출간이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 터진 다음에 3년 후에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잖아요. 이것이 해방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제는 그냥 집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조선어 학회에서 만들어 놨었던 이 우리말 큰 사전의 원고가 반납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분실이 되는 그런 커다란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었었는데,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아마 영등포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느 날 바로 영등포인가 그쪽에 있었던 한 영무원인가 이 사람이 이제 세워져 있는 기차들을 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물건 꾸러미가 있는데 책 같은 것이 잔뜩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조선어에 대한 사전 원고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말 큰 사전의 원고를 이때 당시 이 사람이 발견했던 것이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것이 다시 되찾아져 가지고서 이 우리말 큰 사전을 당시에 실제로 이제 편찬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이제 제대로 편찬을 하기 일부 직전에 또 이번에 또 뭐가 터지게 되냐면 6.25 전쟁이 터지게 된 거죠.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최은별 선생님인가 그럴 거예요. 바로 우리말 큰 사전 자체를 이제 어딘가에 몰래 묻어가지고서 인민군이 전부 다 지나갔다가 다시 후퇴하게 되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후퇴할 때까지 이걸 잘 몰래 이제 보관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인민군이 완전히 후퇴하게 돼서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되었을 때 이것을 다시 파내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우리말 큰 사전을 진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의 시작이었었어요. 이런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선조도 이렇게 피땀 흘려서 만든 국어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오염시켜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점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별표 2개,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 1931년 땡땡. 동그라미 1번. 조선어 연구회 확대 개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한글 맞춤법 통일한 및 표준어 제정,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일제 방해에서는 바로 빈칸을 적겠습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
이 조선왕 박해 사건으로 편찬이 중단됐었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역사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역사 연구. 이 역사 연구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일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왜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에게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역사에서 찾으려고 했었어요. 당시에 일제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깎아내리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이른바 일제는 당시에 조선사 편수위원회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멸망했었던 조선사에 대한 역사를 총정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바로 조선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었어요. 이 조선사라고 하는 책에서는 조선사라고 하는 책에서는 일제에게 이 조선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막 적혀 있다 볼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이 일본인들이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그 자세 자체는 조선의 역사는 굉장히 타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중국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했었고 엄청나게 많이 일본 사람들에게 침략을 많이 받았었다. 너희 나라의 그 시작 자체는 중국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었느냐? 왜? 기억나죠 여러분들? 한사군? 그런데 그 고대서부터 너희 나라 역사의 시작이 바로 식민지인데 지금 와가지고서 식민지가 된지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전혀 인정되지도 않는 이른바 고대사에서 임나일본부설 이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고대시대 때 일제가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 지역을 차지를 했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세우면서 그 시대에서도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었으니, 그러니 지금 와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조선 사람들이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심리사관, 동그라미 1번 타율성론. 바로 한국사의 정교 과정은 다른 나라의 지배와 간섭으로 이루어졌다. 밑줄 쫙 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론과 무엇이냐? 조선이 사회경제적으로 오랫동안 정체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모든 전 세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원시 사회였다가 그러다가 고대 노예제 사회로 발달했다가 이것이 중세 봉건제 사회로 발달하고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역사학의 주된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조선의 경우에는 원시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고대와 그 다음에 중세까지는 잘 발달했다. 그런데 일본은 서양의 몸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근대 사회로 잘 넘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이 사회경제적인 분야 자체가 중세시대에 머무르는 발전 수준을 보여주게 됐었다. 이렇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조선이라고 한 나라의 문화와 경제 이런 분야를 일본이 조선을 지배를 해주게 됨으로써 바로 발달된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경제 이런 것을 조선에게 전파를 해주게 됨으로써 조선인 전부 다를 근대시대로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일본은 조선 사람들을 근대화 시켜줬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정체성론. 조선이 사회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정체되었다. 이거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당사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민족성 자체가 원래 서로 붙어 있으면 맨날 상대방을 헐뜯고 그 다음에 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당견할 줄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분열성을 바로 역사 속에서 증명해 나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조선에 붕당 정치를 두었던 겁니다. 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붕당 때문에 그런 것이다. 즉
당파, 이제 당이죠, 당. 즉,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이미 조선 초중기 정도서부터, 사화 이후부터,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수업을 잠깐 들었던 거기도 한데, 사화 당시의 사리파 권력을 잡게 되면서 여러 개의 분당으로 갈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 분당 정치의 끄트머리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분당 정치가 잘 이루어지는 듯 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바로 환부 정치로 변신을 하게 되고 이것을 국왕이 힘으로 누르는 탕평 정치를 펼쳤지만은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바로 특정 분당이 완전히 권력을 다 잡아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른바 세조 정치로 인해 가지고서 조선 사회가 사실상 멸망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즉 나중에 가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아가지고서 개혁 정치를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역부족으로서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강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이게 맞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 일제의 논리에 엄청나게 수긍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 옛날서부터 우리나라는 툭하면은 외세가 침공해가지고서 그들에게 맨날 흔들렸지. 두 번째 나라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본에게 먹혔잖아. 세 번째 당파성론, 즉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해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어. 혼이 일제히 먹히는 건 당연해라고 긍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자학적인 사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심어줬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맞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은 통렬하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참, 동그라미 3번, 당파성론. 자, 한국 민족의 민족성은 서로 헐뜯고 분열하여 단결할 줄 모른다. 미술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를 왜곡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첫 번째, 이 파율성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 반박했겠지만, 특히 파율성론에 대해서 중점을 삼아가지고서 반박하셨던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제 조선의열단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셨고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선언까지도 이제 내세우셨었던 만들어 주셨었던 관제 신채호 같은 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2대 대통령이 해당됐었던 박은식 선생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보면 나온 것 같습니다. 즉 이른바 관제 신채호와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민족 문화가 훨씬 더 우수했었고 그 다음에 독창적이었었다. 그리고 남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활동을 많이 했었던 그런 우리나라 스스로의 영광을 재현했었던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일제의 그 논리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강제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찬란했던 고대사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서 일제에게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무조건 우리나라가 옛날에 영광스러웠다든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죠. 당시에 조선사 연구초라든가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 가지고서 고구려의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고조선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주 지역까지 차지했었던 우리나라의 고대사, 중국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고대사,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남들에게 좌지우지 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얼마나 활동적인 그런 나라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박은식 선생의 경우에는 주로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사의 역사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셨어요. 여기서 보는 이제 한국통사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은 뭐냐면 한국통, 풀통자예요. 질병, 한국의 뼈 아픈 그런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일제에 대해서 일제에게 어떻게 이렇게 망을 가게 됐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통사,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한국독립운동지 혈사, 즉 말이 뭔가 좀 거창하죠. 바로 피로 쓰여진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의 역사라고 하는 건 뜻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나름대로 기록을 해가지고서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에게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끝까지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책으로서 증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제의 타율성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 이제 정체성론입니다. 이 정체성론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사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회경제사 쪽이라고 한다면 정말 알아주는 그런 사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백남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열심히 이제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는 과정 중에서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제가 생각했듯이 바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원시 공산주의 사회,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 그리고 중세 공권제 사회,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세계사의 보편 발전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남훈 선생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런 단계를 거쳤다. 중세까지는 일제도 전부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거 다 치는데, 그런데 근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벌어지냐, 조선 후기쯤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이양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활발해지게 됐고 상공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 때쯤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서양에서도 이미 발달하겠지만 서양이 좀 더 빠른 것 뿐이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것이 발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성장을 해나가다가 나중에 바로 우리나라 안에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싹트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함부로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부분, 자라나고 있었던 자본주의의 싹을 전부 잘라버리고 자기네 것들을 이식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다란 피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사회경제사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이렇게 되게 됨으로써 당시에 일제의 이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타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 당파성론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진 않는데 분당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것이 바로 이 당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당파성론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대 때에 만들었었던 이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당과 같은 것이다.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서 합리적 국가를 운영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뛰어난 정치 제도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당파성론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제의 타율성론과 그 다음에 정체성론, 당파성론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그 다음에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되는데 이 실증사학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병도와 손진태와 같은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진단학회라고 하는 학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일본인들이 하도 우리나라의 역사학에 대해서 너무나도 왜곡을 많이 하니까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에 입각해가지고서 일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로 이제 반박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이 이병도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했다고는 하는데 이분 자체가 근데 일본인 역사학자의 제자이다 보니까 일본 쪽의 논리를 어느 정도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유교 전쟁이 터졌을 때 이 민족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역사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 쪽에 해당하는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다 북한군이 전부 다 잡아갔거든요. 강제 월북을 시켰었어요. 근데 실증사학계 통일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월북을 안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실증사 계통에 해당되는 역사학자들밖에 거의 그런 분들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만들었을 그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그 책에는 바로 일본인 역사학자에게 배웠었던 이병도 선생과 같은 그런 학자들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역사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일본 역사학자 자체가 식민사학자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병도 선생이 아무리 식민사관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벗어날 이거에 대한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에는 아직까지도 일제시대 때의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했던 그런 관념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지금 현재도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내용이겠죠. 자, 별표 2개. 민족주의 사학. 자, 민족 문화의 우수성과 그 다음에 독창성을 강조. 밑줄 빈칸을 주겠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빈칸을 주겠습니다. 고대사 위주로 조선사 영조총, 조선 상고사 등을 이제 저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의 경우에는 주로 독립운동사 연구 위주로 해가지고서 한국 총사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와 같은 그런 책을 저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17페이지 넘어가면 사회경제사학의 경우에는 백남훈 선생이 한국사도 세계사의 보편 발전 단계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돼요. 빈칸을 잡겠습니다. 보편 발전 단계, 빈칸을 잡겠습니다. 보편 발전 단계. 그 다음에 실증사학에서는 이병도 선생과 그 다음에 손진태 선생이 바로 빈칸을 잡겠습니다. 진단학회를 설립하여 실증적으로 한국사를 연구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종교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대종교 한번 봅시다. 이 대종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나철과 오기후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는데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나철과 오기후, 뭘 만드셨던, 어떤 단체를 만드셨던 분일까요? 여러분들, 기억날까요? 을사오적을 제거하자. 바로 을사오적을 제거하자는 오적 암살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분들이 바로 이 나철과 오기호 선생들이죠. 하지만은 이것이 사실상 실패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자 이분들은 아예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에 등장하시는 단군 왕검을 아예 신으로서 제대로 이제 모시고 이거에 따라서 독립운동을 펼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나철 오기호 등이 자, 빈칸을 읽겠습니다. 단군신앙. 이 단군신앙을 내세우고, 동그라미 2번.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 단군을 가지고서 무슨 신을 모셔가지고서 무장 독립운동 투쟁을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청산리 대첩을 이루었었던 김대중 장군의 북로분정서라고 있었죠? 여러분들 이 북로분정서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아예 이 독립운동을 신앙의 수준으로까지 올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셨던 분들이라고 우리는 감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래서 대종교에다 발표 하나, 그 다음에 천도교 쪽도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천도교의 경우에는, 자, 대종교는 나철과 오기호, 단군신앙과 무장독립운동. 천도교 쪽에서는 먼저 여러분들 알다시피 손병희 선생이 바로 3.1운동을 주도하셨잖아요. 동그라미 1번 3.1운동을 주도하고, 동그라미 2번 잡지를 만듭니다. 바로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드는데, 이 개벽이라는 잡지를 통해 가지고서 굉장히 종교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신문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줘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민중들의 계몽운동이 되게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이죠. 실제로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가 주도했었던 분화로드 운동이라든가 문자보고운동,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천도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이때 당시에 이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바로 공간 3번의 야학 등으로 민중계몽운동의 활약 밑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천주교 쪽에서는 사회사업,
뭐 빈민 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게 됐었어요. 하지만 좀 더 선명하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분야에서 족적을 남겼었던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가 사실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별표 하나, 개신교가 이분들의 경우는 특히 주로 동감 1번 주로 교육과 의료 사업에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제 그 민중 계몽 운동에 이 개신교 계열 쪽에서도 되게 많이 활약을 해요. YMCA와 같은 그런 이 단체가 이제 선교를 빌미 삼아 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많은 농촌 지역에 이제 교사들을 많이 파견해가지고 농촌 계몽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동감 2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승원 선생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계열 쪽에 해당하는 즉 개신교 계열 쪽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동감 2번 3.1 운동 참여. 이승훈 선생이 3.1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이죠. 동감 3번.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1930년대 넘어와서는 이른바 전시체제로 넘어갔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바로 이 전시체제로 넘어왔었던 상황에서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준일본인화를 하기 위해서 일본인이 하는 행동과 같은 것을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즉 일본의 고유한 종교가 바로 신도라고 하거든요. 일본의 신도 계열 쪽에 대한 데는 상원을 뭐라고 보냐면 그 신사라고 보통 부릅니다.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사가 많이 걸리게 됐었어요. 그런데 개신교 계열 쪽에서는 교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명목으로 당시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을 신사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일본 천황과 그 다음에 일본의 수호신들에게 일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제 그 인사를 참배를 하는 행위 이런 것을 강제를 했을 때 개신교를 믿는 쪽에 대해서는 바로 개신교를 믿는 쪽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들의 신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지 일본의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사에 대해서 절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합니다. 이런 형태의 운동을 일부 그 개신교 계열 쪽에서 활발하게 활약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일제에 저항하는 종교계 쪽에서의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 일제히 신사참배 거부운동. 불교 쪽에서는 만해 한용운. 이분도 역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3.1운동에 참여했던 분이죠. 자, 개신교 쪽에서는 불교계 쪽에서는 만해 한용운. 이분의 경우에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장악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정부가 불교계에게 차별했었던 차별을 폐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불교계는 일본이 바로 불교에 대한 탄압을 폐지시켜주니까 당연히 이걸 되게 좋아했겠죠. 그래서 일본 불교계를 많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가려고 나중에는 신일적인 모습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자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당시에 불교계의 대표적인 원로 중에 한 분이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은 이른바 불교 유신론 불교도 바로 새롭게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불교 유신론을 내세워가지고서 일제가 바로 이 불교계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조선에 있는 백성들을 자기 편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일운동을 벌였었던 분이기도 했었죠. 만해 한용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불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불교 동그라미 치고 바로 박충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이 박종빈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원불교, 불교의 일파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원불교의 경우에는 주로 근검절약과 허례 허식 같은 것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셨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분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조선 사람들에게 새롭게 생활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됨으로써 스스로 근검절약하는 생활 습관이 몸에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문학 쪽에서는 선생님이 굳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문학 수업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바로 이상호라든가 이육사라든가 윤동주라든가 만해 한용운 이런 분들 만해 한용운 같은 경우에는 니니의 친구기라든가 윤동주에는 서시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주옥과 같은 저항적인 그런 작품을 많이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술 쪽에서는 이중도 선생이 바로 이제 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서
굉장히 뛰어난 걸작들을 남겼고 현대 미술사에서는 이중섭 선생을 우리가 현재 빼놓을 수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활약을 많이 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음악 쪽에서는 바로 민족 정서를 건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서양에서부터 들어왔었던 그런 음악을 반주로 삼아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정서가 담겨있는 동선어라든가 그 다음에 고향생각, 반달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동요라든가 가곡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영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에 혹은 다른 나라에 골동품가게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서 영화 필름 같은 것을 봤는데 그 영화 필름에 만약에 나온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던가 아니면 나온규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필름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도 무조건 사세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 이 나온규 선생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시대 때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울분을 직접적으로 콕 집어가지고서 표현을 시켜줬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나온규 선생의 아리랑이 개봉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름과 같이 보러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뛰쳐나오면서 울분에 가득 찬 눈빛으로 사방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민족의 그런 아픈 그런 부분을 열심히 잘 표현해줬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영화가 지금 현재 이 필름 자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국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국보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등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기도 하니까요. 옆에 계시는 바로 영화 아리랑의 출연진과 제작진 이렇게 나오죠. 한번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영화 별표 하나 나온규 아리랑 밑줄 일제강점기 민족의 슬픔을 표현했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에서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자였었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전형필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당시에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많은 양에 해당하는 문화재들을 몰래 일본으로 빼돌리는 것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전형필 선생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돈이니까 바로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빼돌려지는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보물들을 최대한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자신이 바로 다시 되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뻔했었던 굉장히 거의 국보급에 해당되는 그런 그 보물들을 전현필 선생이 전부 다 실제로 사와요. 사오고 나서 나중에 우리나라 안에다가 뭘 만들게 되냐면 바로 이제 전현필 선생의 호가 간송이거든요. 바로 전현필 선생의 미술관을 하나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현재 있어요. 간송미술관이라고 현재 있어요. 여기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모아놨던 그런 엄청나게 많은 바로 이 보물들을 지금도 이제 돌아가면서 전시를 해주고 있던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도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가서 확인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문화재 보호 별표 하나. 교과서는 이건 없어서 선생님이 더 집어넣은 겁니다. 간송 전형필. 자, 간송 전형필 선생. 그래서 이분이 바로 나중에 해당된 다음에는 간송미술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만드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하지만 일제는 바로 이 예술 분야조차도 전쟁에 최대한 동원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조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대하게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그들을 찬양하는 시를 만들거나 소설을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친일적으로 변신을 하게 됐었던 예술가들을 이용해가지고 친일 미술들을 굉장히 많이 양산을 하게 돼요. 그것이 정말 민족의 아픔이라 볼 수 있겠죠. 별표 하나. 친일 예술가 등장, 동그라미 치고 일제가 미술 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전쟁의 도구, 빈칸을 찍겠습니다. 전쟁의 도구로 이용, 밑줄. 그래서 박스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일 작가 박스. 이렇게 됨으로써 일제시대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현대사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봐요. 감사합니다.